이제 마지막 사례 발표만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부문 사례 발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 사례가 아닌 수업 사례인데요. 진해 용원고등학교 박병준 선생님의 수업 운영 사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환경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연간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21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은 세계 시민성을 위한 환경 수업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해용원고등학교에서 현재 일반사회 교사를 하고 있는 박병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그중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세계 시민성을 위한 환경 수업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개로 구분을 하여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제가 수업을 하게 된 이유와 이 수업의 목표,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환경 수업을 했는가라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답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목 간의 어떤 불투명해지고 있는 경계 속에서의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은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양 과목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 전 교사가 교수가 가능한 그런 영역입니다. 또한 범교과의 영역으로서 많은 선생님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 선생님이 환경 수업을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 이유를 제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는 다변화 사회 속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적 사고력을 함량하고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환경 수업을 채택했습니다. 수업 목표는 방금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함량하는 것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UN 선정 17가지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는데요. 목표의 어떤 17가지 세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환경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어떤 성취 기준이라던가 목표 같은 것들과 상당히 정합성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수업 방식은 러닝 바이 티칭의 방식입니다. 즉 가르치면서 스스로가 배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수업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제 생각에 현대사회 그리고 미래사회가 가면 갈수록 지식의 유통기한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지식의 습득 그 자체를 하기보다는 지식의 습득 방법에 대한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학생 특성과 수업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총 13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리더형 학생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들 5명, 다소 이제 내향적인 학생이 2명, 그리고 리더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본인의 할 말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이렇게 하는 팔로워형 학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런 어떤 중간적 성격을 지닌 학생들이 약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과 이렇게 협력형 프로젝트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효과적으로 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함량을 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스스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매 학기 마주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사가 분명히 다른데 그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수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희망 진로와 관심사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매 학기마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동그라미를 쳐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번 학기 친구들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지금은 이 표에는 동그라미가 적은데 어떤 학기에는 동물권 혹은 뭐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저쪽에 동그라미가 많으면 이번 학기는 동물권과 비거니즘을 조금 주제로 잡아가지고 커리큘럼을 구성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교육과정을 매 학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용 메타버스 교실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상호작용에 힘을 썼는데요. 해당 맵 내에는 그룹별 프로젝트 공간, OX 퀴즈 공간, 온라인 가드닝 공간, 기타 다양한 환경 수업과 관련된 교보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했고요. 더불어서 저는 이제 구글 기반 클래스룸 구축을 통한 누가 기록의 내실화에 힘을 썼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타 각종 구글 연계형 온라인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 준비에 의해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사례가 나왔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테마별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라는 테마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에드퍼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제로 웨이스트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식 습득이 첫 번째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해서 에드퍼즐을 활용해서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디딤 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응답을 공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영상 중간중간에 이 영상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렇게 떠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응답한 것을 교사가 보고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한 학생별로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소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하여서 그 조사한 결과물을 역시 방금 설명드렸던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포트폴리오로 보관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역시 학생들 간의 발표를 거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패들렛이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 플랫폼을 가지고 너는 어떤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해볼래? 라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내용의 챌린지를 시도해보고 싶었던 학생들이 모습이고요. 이 중에서 나는 이 친구랑 이런 거 해볼래, 이 챌린지 한번 해볼래 하면서 댓글을 단 모습이고, 오른쪽 모습에는 그래서 모인 학생들끼리 제로 웨이스트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한 달간의 시간을 주어서 실행을 시켰고요. 학기 초에 실행을 시키면 학기 초에 계획서를 짜면 학기 말에 이렇게 성과를 발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챌린지를 인증하거나 뭐 관련된 어떤 교육 영상 배포를 하거나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결과를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맵에다가 공유를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효능감을 제고시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 교육과 관련된 OX 퀴즈입니다. 일단은 역시 첫 번째 사례와 똑같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태계의 유형과 특징 등에 대해서 판서식으로 먼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그룹별 디딤 영상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디딤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영상을 좀 사용을 했는데요. 영상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정말 알찬 주제들로 되어 있어서 디딤 영상으로 환경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써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관련 디딤 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그룹을 구성하여서 교육용 콘텐츠 프레젠테이션을 강의를 해보는, 제작을 해보고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주제로는 단일 경작, 그리고 종자은행, 대량 소비사회, 공유지 비극, 기타 등등등 정말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주제들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서로가 발표를 하고 서로를 가르쳐주는 러닝 바이 티칭의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업 말미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배웠다 끝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재미있게 같이 이렇게 해볼 어떤 아이템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을 해두었던 OX 공간을 활용해보자 싶어서 생물 다양성 관련 OX 퀴즈를 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어떤 발표했던 영역과 관련해가지고 OX 퀴즈를 구글 폼즈로 저에게 제출을 하면요, 제가 그걸 보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퀴즈를 내고 학생들이 이렇게 OX 쪽으로 움직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점수를 걸고 뭔가 내기를 거니까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공정무역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사례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게임화되다라고 하는 신조어인데요. 게임적 사고와 게임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사용자를 몰입시키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계에서도 현재 아주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무역 게이미피케이션 관련 질문이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은, 바나나 한 박스당 가격이 $3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부는 그 중에서 몇 달러의 분배를 가져갈까가 핵심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농부, 플랜테이션 주인부터 해서 대형마트 주인까지 총 5사람의 유통 과정을 바나나의 어떤 교육에 거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 중 이 5사람은 몇 달러씩의 분배를 가져가는 것이 이상적인지를 합의하는 게임이 바나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상황판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게임 상황판을 보시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분배치가 나와 있고 그 분배치 합이 $30가 되는 그런 게임인데,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분배치 합이 총 $30가 되어야지 끝나는 게임입니다. 학생들은 이걸 모르고 처음에는 서로 많은 분배를 가져가려고 막 경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협력을 해야지 모두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뒤늦게 깨달으면서 조금씩 $30로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을 도표 보시면은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회차 때는 $42인데 5회차 때는 $32로 확 줄어 있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거고요. 이런 게임을 메타버스 맵 내에서 역시나 이렇게 역할 과몰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나나 게임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 경제 속에서는 어떤 불공정 무역이 일어나고 있을까? 정말 바나나 농부는 너네들이 분배한 만큼 받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이러한 후기 같은 것들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정무역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후속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름다운 커피라고 하는 그 공정무역 재단에서 나온 그 카카오 가치툰, 공정무역 웹툰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캠페인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 있게 가졌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학적 상상력도 기를 수 있었고, 분배적 정의의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체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인데요. 제로에너지 하우스 랜선 집들이입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이제 덜 방출하는 형태의 하우스거나 이제 스스로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형태의 하우스를 제로에너지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하여서 고등학교 기술 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융합 같은 것들을 추후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제로에너지 하우스 디자인을 위해 가지고 콘텐츠 자료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네들이 한번 너네만의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한번 구상해봐라 했더니, 오른쪽에 일단 구글 젠보드를 통해서 초안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제가 만든 메타버스 맵을 단순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들은 소비자이기만 할까? 아니다. 이들은 창조자이자 제작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메타버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메타버스 맵을 크리에이트 해보는 기회를 주었고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랜선 집들이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수강생들 데리고. 그래서 우리 집은 이러이러한 환경공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우리 집은 이런 식의 패시브 액티브 하우스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수업의 효과성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조금 소개해 드려 보자면은 효과성으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뭔가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학생들이 효능감을 형성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효과성이었던 것 같고, 교사의 친근한 바람 및 허용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최대한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점, 네,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 그리고 공유 정신에 기반해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각자의 가치관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가졌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제 제공을 최대한 좀 다양하게 함으로써 환경학에 대한 관점을 조금 넓혀줬다라는 어떤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은 그냥 단순히 뭐 자연에 대한 것들, 뭐 초록초록한 것들, 이런 것들만이 환경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활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인데 좀 그런 것들도 일종의 편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깨부숴 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 사항은 있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초면이니까 상당히 대면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수업 차시가 워낙 한정적인데 이건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워낙 다루고 싶은 주제는 또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제를 가지고 4차시, 6차시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좀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성찰도 해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협업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할 때 학생들 간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도 했고, 제 수업 철학 중 하나가 이제 러닝 바이 티칭이라고 했었는데 그 순간에서 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왔을 때 나름대로의 좀 혼돈이 와서 그럼 교사의 롤은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후기는 너무 이렇게 길어서 제가 일일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는 선생님들은 잠시 일시정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스템적 사고를 뭐 습득했다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학생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본인들이 이제 무심코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도 되었고, 뭐 발화 능력이 향상되었다, 뭐 기타 등등 정말 다양한 후기들을 남겨주어서 되게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직 4년이 되었는데요. 제 교직 4년간 그 궁극적인 어떤 이 교사의 목표, 존재 목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4년간 바뀌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 뭐 메타버스, 구글 기반 클래스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시면서 수업 운영을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수업 구성이나 관련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뭐 책 같은 거를 제가 평소에 많이 읽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고,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특히 사용하시는 사이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오래 걸리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직 좀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맵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3, 4일 정도 막 이렇게
팸에다가 조금 익숙해졌을 때는 뭐 한두 시간 만에 뚝딱 방금 그 보여드렸던 그 맵을 만들었고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느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마다 사실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낯설고 어려운 학생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방금 전에 수업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조금 학생들 간의 그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라던가 친숙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다른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잘 다루는데 어떤 친구들은 구글 계정 어떻게 로그인해요부터 시작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뭐 물론 교사의 역량만으로는 다 되지는 못하지만은 최대한 뭐 그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 시간으로 이걸로 질문 답변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